안녕하세요. 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태어날 때부터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처음 시절이 있고 또 어리숙한 초보자 시절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 초보자들 중에는 부동산 경매 그 자체가 어렵다라고 미리 선언하면서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포기했었는데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이유와 사연으로 초보자를 벗어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이런 경매 초보자를 경린이 또는 불인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경린이들은요, 부동산 용어부터 생소하고 여기에 경매나 공매에서 나오는 법률적인 용어? 뭐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정말 많이 헤매죠.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온다라는 거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용어를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맞게 적당히 보시고요. 핵심이 아니다 싶으면 좀 과감하게 넘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뭐 그러면서 조금씩 초보 티를 벗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경험력을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이번에 봐야 할 물건은 2015-03-569-001 물건입니다. 물건 번호가 이렇게 기니까 당연히 공매 물건이고요. 이 물건은 제가 잘 아는 분이 낙찰을 받은 물건인데 일단 소재지가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입니다. 원산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원산면이 워낙 핫하기도 하지만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호재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가 꽤 높은 곳이죠. 이곳은 전원주택지의 입구 쪽 땅인데 과거 입구 쪽에 전원주택 관리사무소로 썼던 무허가 건물이 하나가 있고요. 또 조경을 위해서 멋있는 소나무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땅 모양은 솔직히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땅이 해결되는 가장 좋은 순서는 이곳에 있는 전원주택, 그곳의 입주민들이 이 땅을 사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또 이것을 조율하는 일도 더더욱이나 만만치가 않고요. 이 물건은 한번 낙찰되었었는데요. 잔금 미납으로 다시 나와서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땅 모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놓고 보면 솔직히 일반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건은 아니죠. 그렇지만 현재 쓰임새가 있고 또 전원주택지의 진입 부분이라고 하는 그 장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꽤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경매나 공매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제3취득자라는 용어가 눈에 띄어요. 자, 그러면 제3취득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물건에 미칠 수 있을 것인지 미리 고민해야 되는 거죠. 물론 낙찰받기 전에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보면 간단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솔직히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죠. 담보 물건이 설정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용익 물건을 취득한 제3자.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저당권이 있는, 한마디로 빚이 있는 부동산 물건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이 빚 네가 갚으면 이 저당권 풀어주고 소유권도 너에게 주마.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빚을 안 갚게 되면 넌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낙찰자에 의해서 소멸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추정하건대 아마도 저 농지 같지도 않은 농지에 나무로 멋지게 지어놓은 저 무허가 건물은 아마도 제3 취득자가 만들어 놓지 않았나 하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는요, 제3 취득자에게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가 또 그렇게 하라고 부추겼어요. 그러면 제3 취득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요? 일반적인 제3 취득자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든지 아니 그 전에 공매로 나오는 그것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 막으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 내가 저 빚을 갚으면 나에게 소유권이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제3 취득자가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제3 취득자로 남겨놓고 누군가 쉽게 낙찰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뇌피셜이 조금 작동이 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분리해서 제3 취득자로 나서는 것이 그렇게 큰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모르는 척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어찌되었건 낙찰자가 민사소송을 시작했지만 제3 취득자는 예상했던 대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거죠. 건축물도 나는 모른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나는 전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무대응하는 거죠. 무허가 건물이 자신이 세운 것이 아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뭐 이런 논리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소송이 제기되면 결론은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 시간 지나면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오니까 대응을 하건 안 하건 결론은 나옵니다. 이런 경우 철거를 하라고 나옵니다. 누가 철거를 해야 할까요? 제3 취득자는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나는 모른다. 오로지 모르쇠로 버티기 때문에 결국은 낙찰자가 이 건물을 철거하든지 쓰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권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까지 전혀 건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했던 제3 취득자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것도 소송이 다 끝나고 확정되었는데도 이런 액션을 취합니다. 갑자기 철거 업체를 불러서 건축물을 내가 철거해 주겠다. 내가 이 물건을 깔끔하게 치워주겠다. 갑자기 이런 친절 아닌 친절을 가장하면서 생색을 냅니다. 과연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요? 뭐든지 잘 모르면 불안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바닥 생리가 생기는 것 없이 그냥 좋은 뜻, 호의로 내가 이렇게 해준다? 그런 건 없어요, 솔직히. 제가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인간은요, 부모의 죽음은 잊어도 재산상의 손실을 쉽게 잊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3 취득자는 낙찰자에게 왜 갑자기 우호적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친절을 덥석 받아들인다는 게 솔직히 불안한 거죠. 또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소송 기간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반전이 꽤 재미있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제3 취득자는 소송이 다 끝나고 그리고 확정이 되었는데 낙찰자를 대신해서 건물을 철거주겠다? 자, 그럼 이 낙찰자는 이 제안을 덥석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었는지
일단은 그 의도를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할까요? 제3취득자는 낙찰자가 낙찰받은 바로 옆 토지주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옆 토지주가 생기는 것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토지주는 낙찰받은 땅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낙찰받은 낙찰자의 땅을 갖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도로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또 땅 모양에 관한 부분도 그렇거든요. 낙찰자는 옆 땅 주인의 갑작스런 호의를 좀 물리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을 버티면서 왜 제3취득자가 이런 갑작스런 호의를 베푸는 것인지 그 꿍꿍이를 좀 꼼꼼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죠. 그렇게 시간만 계속 보내던 어느 날에요, 갑자기 인근 부동산 중개사에게 낙찰자는 연락을 받습니다. 낙찰받은 땅을 제3취득자가 매수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부동산 중개사가 대신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사가 그 땅의 가치를 아주 곤두박치게 만드는 거죠. 가치가 없다. 이런 땅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넘기는 게 속 편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어르고 달래는 거죠. 다소 생뚱맞기는 하지만 얼마에 사겠다고 하는 건지 가격을 한번 물어봐라. 제가 그렇게 시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낙찰받은 가격 그대로 넘겨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당신도 필요 없는 물건인 것 같으니까 솔직히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그래서 사주는 것이라고 생색을 내는 거죠.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그러더라도 이 바닥 생리가 이런 것들은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냥 왕왕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또 이런 말을 부동산 중개사가 그대로 전하는 것을 들으면 그냥 넘긴다라고 하더라도 기분은 안 좋죠. 일반적으로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이라고 하면요, 일단 가격부터 후려치고 봅니다. 그런 심리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뭐랄까 솔직히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3취득자의 의중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왜 갑자기 제3취득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까? 저 사람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윤곽이 슬슬 잡혀갑니다. 왜냐? 시간이 지날수록 의도가 분명해져요.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자, 이 물건을 한번 보십시오. 물건 번호는 2021-02798-003 공매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그전 낙찰 받았던 바로 옆 토지의 그 땅이죠. 이제 왜 그전 물건의 제3취득자가 갑작스럽게 친절을 베풀고 또 그렇게 갑작스럽게 적극적으로 나온 이유가 슬슬 보입니다. 이른바 이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친절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감정 가격은 3,300만 원 정도인데 이 땅을 낙찰받아야만 그전에 낙찰받은 땅의 가치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땅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좋아집니다. 당연히 쓰임새도 좋아지고요. 활용도나 모든 면에서 나아진다라는 이야기죠. 지목은 농지이고요. 두 필지 땅인데 한쪽은 도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분으로 공매에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받아주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왜냐? 나머지 한 필지가 지분이 아닌 물건, 즉 공유자가 낀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제3취득자의 의도가 슬슬 벗겨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다른 지인들 중에 전원주택 부지를 낙찰받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낙찰받은 토지를 팔려고 내놨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팔 수가 없었어요.
이유를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또 매수자 입장에서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그런 전원주택 부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진입하는 도로에 지분이 없으면 잘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주택 부지가 팔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도로를 누가 확보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 없으면 전원주택 부지를 팔고 싶어도 쉽게 팔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또 도로라고는 하지만 지목상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받아야만 소유권이 이전돼요. 물론 그때는 당연히 원상 회복 계획서를 제출해야 농취증이 나오는 거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꼭 확보해야만 하고요. 그전 제3 취득자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낙찰받은 작은 땅, 그 땅을 우선 매수했었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의도가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번째 물건의 낙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3 취득자 입장에서는 순서가 좀 뒤바뀌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물건을 낙찰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전 낙찰자 입장에서는 제3 취득자에게 뺏기기 전에 먼저 낙찰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토지가 되는 거죠. 네, 아주 높은 금액에 그 전에 작은 땅을 낙찰받았던 낙찰자가 낙찰받았습니다. 높은 가격이라고는 했지만 좀 미래를 생각하면, 훗날을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정 가격 대비 144%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의 값어치는 적어도 할 것으로 보여요. 이 물건도 그전 물건처럼 제3 취득자가 있는데 아마도 이 물건을 얻기 위해서 그전부터 계속 낙찰자에게 갑작스러운 호의를 베풀고 또 공을 들였던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은 뻔히 나오겠지만. 자,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요? 낙찰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우선은 도로 지분을 나눠달라는 계획과 함께 땅을 좀 보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말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서요. 또 그 전에 제3 취득자와 협상을 어떻게 하고 내 입장은 어떤 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동시에 전원주택지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도로 지분이 없으면 전원주택지들의 거래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지분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그래도 거래의 숨통이 트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나머지 땅도 함께 넘기는 전략, 또 중장기로 버티면서 제3 취득자와 협상 가능성. 현재로서는 어느 쪽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단기든 장기든 어느 쪽도 손실이 날 것 같지도 않아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그냥 낙찰 받은 것 뿐이지만 그래도 출구 전략은 짜야 되는 거니까요. 출구 전략이 하나일 필요도 없어요. 늘 새롭고 신선한 출구 전략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출구 전략을 계획하고 어떤 출구 전략이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각자의 뇌피셜을 가동해서 제3 취득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 것인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